네, 오창익의 뉴스 공감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언론과 다툰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나의 사건인지 아니면 일련의 흐름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확히 말씀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언론노조 위원장인데요. 윤창현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언론노조 뭐 되게 오랫동안 연맹으로서 활동을 하셨지만 또 잘 모르는 청취자들도 계셔서요. 언론노조란? 네. 이 1987년 네. 민주항쟁 이후에 88년 이제 노동자 대투쟁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전국의 신문, 방송사, 언론인들이 우리도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필요한 이유는 뭐 생존권 보장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만 오랜 군사정권 시절 하에서 이른바 언론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이 되고 언론인들이 이 언론 자유 아래서 기사를 쓸 자유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도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해서 언론사 노동조합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네. 그게 방금 말씀하신 이제 언론연맹입니다. 언론노련이죠. 그것들이 2000년대 초반에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기업별 노조의 담장을 넘어서서 우리가 미디어 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언론 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단일한 산업별 노조로 좀 키워내자 해서 네. 만들어진 게 지금의 전국 언론 노동조합이고요. 전국의 한 150여 개 사업장에 한 16,000명 정도의 이 언론인 또 미디어 산업 종사자들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언론사 이를테면 뭐 KBS, MBC, SBS, 네네. YTN 뭐 이런 곳에서 일하는 기자, PD, 네. 또 종이신문에서 일하는 분들 이런 네네. 분들이 다 있고 지역지나 전문지 네, 많이 일하는 들어와 분들도 네. 계시고 이러네요. 예, 그러니까 예. 언론인들이 총집결한 곳이다라고 말하면 크게 틀리지 않네요. 예, 뭐 크게 다름이 당연히 없습니다. 노동조합으로서 기본적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일하지만 네. 언론노조가 특식 관심 갖는 건 언론 자유. 그렇습니다. 언론노조의 첫 번째 강령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편집권 독립입니다. 네. 공정방송 확보, 공정보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강령인 자유언론 확보, 자유언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윤석열 정권의 한 6개월 넘어는 어떻게 보셔요? 평가를 총평을 해보신다면요? 이 시계바늘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네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취임 연설 때부터 최근 미국 방문 과정에서 유엔 연설까지 이 자유라는 단어를 이 국정 철학의 핵심으로 제시했던 윤석열 정부에서 정작 이 언론과의 다툼, 이 다툼을 넘어선 저희는 언론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 네. 또 퇴행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 탄압이기도 하겠네요. 네. 뭐 그렇게 당연히 이해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이게 저희들만의 시각이 아니라 미국 국무부가 운영하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네. 미국의 소리라는 방송, VOA. 네. 거기서도 최근에 한국의 이 언론 자유를 둘러싼 논란들을 보고 한국의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명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라는 평가를 할 정도니까요. 또 어제인가요? 그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도 네.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일련의 언론 탄압 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강력히 담아내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올해 아마 조사가 끝나고 나면 이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한국의 순위가 크게 후퇴하지 않겠나 그런 걱정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망신이네요. 그러니까 국익을 위해서 헌법 수호를 위해서 MBC를 포함한 언론에 대해서 이런저런 제한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정작 국익을 누가 훼손하고 있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하나씩 가보죠. 네. MBC와의 갈등, 뭐 갈등이라고 표현하죠. 갈등의 시작은 욕설 비속어 방송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뭐 대통령실에서 몇 가지 잘못을 지적하던데요. 뭐 자막을 달았다라든지 또 발음이 그렇게 안 들리는데 그렇게 들린다고 우겼다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을 논란으로 만들기 위한 대통령실의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방송기자연합회에서 그 이 처음 비속어 발언이 나오고 나서 기자들에게 이것들이 풀되고 네. 알려지고 15시간 후에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하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쫙 정리를 해놓은 내용이 그 방송기자연합회 기관지에 아마 이번에 발간이 될 것 같은데 그걸 내용을 보면 처음에 어느 누구도 그 비속어 욕설 파문과 관련해서 부정하지 않았어요. 네네.
그리고 갑자기 이게 파문이 확산이 되니까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가 그걸로 안 되니까 김은혜 수석이 갑자기 날리면을 들고 나왔죠.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네네. 그리고 그건 보도된 다음에 얘기. 그렇습니다. 15시간 뒤에 브리핑을 네네. 해서 그렇게 날리면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몹시 당황하고 황당해했고 그걸로 모자라서 그러면 이 XX라고 욕설을 한 대상이 누구냐 그랬더니 대한민국 야당이라고 지적하지 명시를 했잖아요. 네네 그랬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과 안 하고 나중에는 김은혜 수석의 발언에 대해서 부대변인이 부정을 하고 비서실장도 부정을 합니다. 그럼 기자들이 거꾸로 묻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뭐라고 한 거냐? 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MBC의 보도, 그러니까 그 비속어 욕설 파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악의적인 가짜 뉴스라고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가짜 뉴스, 허위 정보라고 한 셈인데 허위 정보가 아닌 진실된 정보, 진짜 정보는 뭐냐를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이 뭔가를 규정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 사안을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가짜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장님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게 약간 우습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사실을 다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에 접근하지 못한 상태에서 뭐 잘 안 보인다거나 안 들린다거나 하는 상황에는 모르지만 뻔히 다 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게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에 대해서는 일단 논쟁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은 차치하고 논란으로 만들어 버린 거네요. 네네. 그 부분은 일단 뭐 논란이 돼버렸으니까 네. 뭐 제 의견을 굳이 밝히지 않더라도 비속어 욕설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네. 그것까지 부정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모르겠다.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대통령 본인이 그렇게 말 안 했다는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럼 무슨 말을 했는지 밝히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논란이 해소가 되고 어쨌든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책임이 무거운 공인인 대통령이 사과하면 끝날 일이죠. 대통령도 사람인데 네네. 말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이 파문이 이렇게 확산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해외 순방에서 전용기 탑승 배제해버리고 또 뭐 도어 스토핑 중단하고 또 기자 질문 뭐 태도를 문제 삼아서 무례하니 뭐 난동이니 이런 식의 표현을 핑계 삼아가지고 결국 그 용산 대통령실 기자실 앞에 가림막까지 설치해버리고. 우리 위원장님도 원래 기자셨죠? 네. 그러면 기자로서 어디 출입처가 있었던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요.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태도, 뭐 팔짱 꼈다, 슬리퍼를 신었다, 이거는 굉장히 무리한 건가요? 아니면 그 기자실이라는 공간이 네. 그 기자들이 하루 종일 작업을 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종의 사무실 같은 곳이거든요. 자기 사무실. 네네. 그러면 지금 뭐 저 실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사무실에 슬리퍼 하나씩 다 신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러니까 저는 이게 슬리퍼를 신었느냐, 그러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사람 앞에서는 뭘 신어야 되고 뭐 어떤 예의 범절 뭐 복장을 갖춰야 되고 이런 게 규범적으로 한국 사회가 그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지만 이런 것들이 언론의 본질적 기능인 질문을 막는 핑계로 이용될 수 있는지는 대단히 의문이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미국에서 10명의 대통령을 취재했던 백악관 출입기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헬렌 토머스라는 여기자분이 네네. 계세요. 구순이 남겨서 돌아가신 분이죠. 예. 네.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권력에 대한 질문, 대통령에 대한 질문에 무례한 것은 없다. 우리가 질문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대통령 입장에서 불편해도 시민 입장에서 자꾸 물어야 된다. 맞는 이런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네. 무례하다는 평가를 지지자들이 할 수는 있지만 네네. 권력의 핵심인 대통령이 너 왜 이렇게 무례해? 질문은 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막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런 우스개들 있지 않습니까? 논쟁을 막 하는데 불리해지면 사람이 너 몇 살이야? 주민등록증 열어봐. 이런 식으로 접근하잖아요. 본질을 뒤집어버리는 뭐 이런 거. 딱 그런 태도라고 저는 보입니다. 왜 이렇게 MBC랑 다툴까요? 감정이 쌓였나요? 아니면 어떤 그 뭐 구상 이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뭐 거슬러 올라가면 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 그 한동훈 장관과 관련한 MBC 보도와의 그 대립 지점 또 뭐 조국 장관 사태 당시에 MBC의 보도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는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MBC를 포함해서 모든 언론의 저널리즘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저널리즘은 질문을 하는 것이지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저널리즘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논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자기가 판단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중재를 요구할 수도 있고 거기서 중재가 성립이 안 될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법적 절차나 정해진 한국 사회에서 약속된 합의된 절차를 다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전용기에서 비행기 내려 뭐 얘를 징계를 해. 청와대 출입하지 마.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 출입하지 마. 이런 식으로 치졸하게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주 저열한 수준의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계획을 갖고 하는 언론 탄압이에요? 아니면 그냥 하나하나가 그냥 화나서 일종의 반응 차원에서 하는 언론 탄압이에요? 대단히 감정적인 조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사태가 좀 되게 씁쓸한 것이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고 권력의 핵심에 있는 분이 그런 감정에 쏠릴 때도 있겠죠. 네네. 그러면 적어도 이 홍보 기능을 담당하는 청와대 참모들이 한둘이 아닐 텐데 대통령한테 이거 이렇게 대처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언론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침해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셔야 된다라고 한마디 말 못하고 지금 다 대통령한테 딸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의 전반적인 수준 대통령실의 소통이 얼마나 경직돼 있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도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처의 기자실에 우리 윤 위원장님이 현역 기자로 활동하실 때 가면 담당하는 데가 있잖아요. 홍보실이나 뭐 그런 파트 대변인이거나 그런 분들하고는 대충 사이좋게 지내지 않습니까? 매일 봐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뭐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저 기자실에서 맨날 슬리퍼 신고 신문하고 아니 그러면 그때 MBC 기자랑 언론 비서관하고 언쟁을 벌인 부분 저희가 동영상을 봤는데 되게 이례적으로 보이던데요. 아니 그런 언쟁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죠. 아 그래요? 국방부 기자실에서도 저희 후배 기자 요즘 맨날 언쟁 벌이고 있습니다. 대변인들하고. 기자가 묻는 과정에서 답변이 시원찮으면 재질문을 할 수 있죠. 얼마 전에 일본에서 영화됐던 제 이름을 지금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신문 기자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때 배우가 나왔던 심은경 씨가 그 역할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아베 신조 총리의 스캔들과 관련해서 같은 자리에서 답이 나올 때까지 똑같은 질문을 수십 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CNN 출입했던 짐 아코스타 기자인가요? 트럼프 대통령 설전을 벌이고 마이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버티는 장면은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불편한 보도가 나오면 그걸 가짜 뉴스로 규정을 하고 마구 언론인들을 공격하는 행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비판하면서 집권했잖아요. 윤석열 정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다르네요. 그때는 지지자들이 했지만 이거 당사자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좀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거의 트럼피즘을 그대로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처럼. 이거 대단히 위험한 징후다라고 봅니다. 자, YTN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한전에서 이사회를 열고 주식을 매각하기로 했다고?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민영화, 사영화 이렇게 이 길로 가는 겁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 KDN이고요. 한전 KDN이 보유하고 있는 YTN 지분 21%가 조금 넘습니다만 그것들을 민간에 매각하겠다라는 이사회 결정을 어제 했습니다. 근데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한전 KDN 이사회 사상 이 만장일치가 아닌 의결이 처음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회 내부에서 상당한 논쟁이 있었고 2시간 넘게 이사회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YTN 문제 때문에. 찬성이 4명, 기권이 2명, 반대가 1명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과반을 겨우 넘긴 거죠.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 한전 KDN 내부에서도 이거 졸속 매각이라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일단은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명목을 정부가 내세워서 YTN 지분까지 포함해서 매각한다고 했지만 얼마 전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YTN 지난 대선 때 불공정 보도하지 않았냐. 뭐 이런 주장을 계속하면서 YTN 매각에 YTN 민영화의 실체가 말 안 들으니까 자본에 넘겨버리겠다. 공공성을 해체해버리겠다. 이런 식의 답변이었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향후에 절차가 좀 남아는 있습니다. 한전 이사회에서도 의결을 거쳐야 되고 이거는 보도 전문 채널에 대한 대주주 변경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저희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도 전문 채널이라는 것이 워낙 공공성이 강하잖아요. 뉴스를 다루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근데 이미 종편들까지 해서 신방 복합체가 시장에 다 들어와 있고 또 여러 자본들이 나머지 미디어 시장을 다 대자본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몇 안 되는 이 공적 소유 구조를 가진 이 보도 전문 채널을 또 재벌한테 넘겨야 되느냐라는 문제는 이건 한국 사회 민주주의와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들이 많습니다. 그 한전 자회사의 주식을 우리가 구입하겠다. 라고 희망하는 그런 뭐 자본들은 꽤 있습니까? 지금 대표적인 게 이미 YTN 지분을 5% 이상 확보한 한국경제신문이 있는데 네네. 노골적인 인수 의사를 밝히고 있죠. 그런데 한국경제신문 지분 구조를 뜯어보면 현대자동차, SK, LG 이런 그 재벌 기업들이 자본을 짬짬해서 나눠 가지고 있는 사실상 정경련 대변지입니다. 네. 정경련 기관지나 다름없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 보도 전문 채널 인수하면 재벌 방송, 정경련 방송 만들어주는 산업재 거예요. 같은 건 별로 안 다루겠네요.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 사례를 뭐 말씀을 하시면 최근에 서울신문 사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호반건설이 서울신문을 인수한 뒤에 호반건설의 편법 승계,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들을 다룬 보도 50여 건을 전부 삭제해버렸습니다. 서울신문의 기사를 인터넷 공간에 삭제했다. 네. 다 삭제해버렸고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 보도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들에 대한 물타기 작업, 무력화 작업. 최근에는 서울신문이 그 강북구청인가요? 거기서 개도지 문제를 가지고 또 네, 맞아요. 서울신문이 강북구청장만을 열심히 공격하더라고요. 네. 그런 행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본에 넘어가고 나면 공공성을 상실하고 나면 언론의 사회적 기능이 사익을 위해서 이렇게 오용되는 그런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아주 심각하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얘기 들어보면 서울신문 기자들 중에서도 이직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떠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회사에서 못 있겠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게 뭐 돈을 많이 받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언론인들에게 핵심은 자유롭게 기사를 쓸 수 있는 것, 마음껏 취재를 할 수 있는 것, 언론 자유가 핵심적인 노동 조건입니다. 그 핵심적인 노동 조건을 이 대주주 변경 이후에 거의 빼앗기다시피 하고 훼손당했기 때문에 아마 언론인으로서의 자긍심, 자존감 이런 것들이 크게 훼손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YTN은 이명박 정권 때도 많이 싸웠는데 또 YTN 기자들, PD들 입장에서는 또 싸움이 다가오고 있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뭐 내부에서 단단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 거는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이 사태를 또 맞으면서 이 YTN 소유구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뭔가 좀 근본적인 방책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그게 어떤 것이라고는 정확하게 아직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명박 정권 당시에 KBS, MBC를 지금의 국민의힘이 무지막지한 방식으로 장악하고 해직 기자들을 양산할 때 첫 번째 타겟이 된 게 YTN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KBS, MBC는 이 방송법이라는 허들이 있고 또 이사진을 교체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이번에 보신 것처럼 YTN은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실상 보수 권력과 친화적인 자본의 대자본의 이 경영권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해체해버리는 이런 식의 작업들이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다는 게 거듭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차제에 YTN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지배구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전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위원장님 생각 어떠세요? 뭐 당연히 필요한 얘기인데요. 그게 이제 결국은 방송법 개정 문제나 근데 방송법만 고쳐가지고는 안 되는 게 최근에는 미디어 산업 구조 자체가 방송 외에 OTT 뭐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너무 확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총괄하되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공공성, 미디어 공공성 어떻게 지킬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좀 필요한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는 언론노조는 지난해 그래서 그러한 정책 대안으로 미산 분리라는 개념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뭐 호반건설 말씀드렸고 이제 한국경제신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거대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 또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자본과 산업 자본의 분리장벽, 금산분리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하게 공공성이 필요한 영역의 자본 분리
이걸 한번 구상해 볼 필요가 된다. 네. 아니 굉장히 중요한 가치 같은데 언론 자유를 위해서겠죠, 물론. 네, 그렇습니다. 자, 언론 자유 왜 필요한가를 짧게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굉장히 미국의 오래된 격언, 이제 토머스 제퍼슨의 격언인데 네. 언론 자유는 다른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론 자유가 침해되면 이게 공기 같은 것이어서 당장 표가 나지 않지만 노동자 서민들이 자기의 삶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 또 우리 사회의 아픈 부분, 고쳐져야 될 부분들을 지적하고 감시하는 것, 이런 모든 기능들이 망가지면 사회 전체가 훼손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개개인의 삶의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가치다.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을 포기하면 저희는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 자유의 문제는 우리가 국가 공동체를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공화국을 민주공화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언론노조 위원장님과 언론자유 얘기를 했는데 언론자유 얘기하는 시점이 2022년 11월 24일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하여튼 언론노조 위원장님도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하여튼 애써주시고요. 네, 언론자유 네 글자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